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종교학 개론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벤더빌트 대학교에서 종교 역사 그리고 목회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인 홍주영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특강으로 이렇게 안신 교수님께서 부탁해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학 개론 특강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자세하게 저희들이 오늘 다룰 내용들은 제가 PPT와 함께 준비했으니까 함께 PPT를 보시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특강 제목은 세계 기독교를 이해하는 다양한 방법과 실제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강의 목차고요. 처음으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린 뒤에 그다음에 역사, 종교, 그리고 해석의 문제들, 그리고 이 역사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세계 기독교 현상이라고 하는 이제 이 역사를 기존에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들로는 해석할 수 없었던 현상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종교 역사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1990년대에 서울에서 태어났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올해 32살, 한국 나이로 32살인 생각보다는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서울에서도 이제 도봉구와 노원구 지역에서 대부분의 인생을 보내다가 유학을 오게 되면서 한국을 처음으로 떠나봤고요. 그래서 도봉구, 노원구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의 촌놈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학부부터 석사까지 한국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석사를 하러 이제 미국에 지금 와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 분야로는 기독교 역사 쪽을 공부하고 있고 요즘 이제 기독교 역사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면서 세계 기독교학이라고 하는 이제 안신 교수님께서 사실은 이 분야의 선구자이기도 하신데요.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세계 교회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역사 방법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제 가장 큰 취미는 이제 2살배기 아이가 이제 있어서 그 아이와 함께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어디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 마트도 이제 가지 못하는 상황이라 주말마다 아이와 함께 공원에 다니는 것을 저는 요즘은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사 소개를 이제 드린 데는 사실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사회학에서 이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나라는 정체성은 절대 나 혼자서 규정할 수 없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예를 몇 가지 드리면 1990년대에 서울에서 태어난 사람이 엄청나게 많겠죠. 네, 분명히 저뿐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를 소개하기 위해서 저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서울에 태어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저는 어떤 공동체, 서울이라는 지역적 공동체, 1990년이라는 시대적 공동체를 항상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 자기 정체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역적 정체성, 공동체적 정체성, 심지어 저만을 뜻하는 것 같은 이름, 홍주영이라는 이름마저도 우리나라에 홍주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마저도 우리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마디로 사람이라는 것은 혼자서 존재할 수 없고 역사적 공동체, 문화적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 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환기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런 강사 소개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역사, 종교, 그리고 해석의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많은 위인전이 출간된 분이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여기 사실은 그 사진에 이미 힌트가 나와 있죠. 바로 안중근 선생님이십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가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항일운동가로 알려져 계시죠.
여기 제가 발췌해온 신문 기사처럼 안중근 선생님의 또한 가장 대표적인 항일 활동이 바로 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조선 총독을 살해한 저격한 사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발음으로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이등방문이라고 이제 발음을 하는데요. 이 이토 히로부미를 쓰느냐, 이등방문을 쓰느냐에 따라서도 사실은 해석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식민 지배를 앞장서서 진두했던 이토라고 하는 이 일본인을 저격하고 순국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잠시 안중근 선생님의 마지막을 기록한 경향신문 기사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09년 10월 26일 오전 9시 일본 추밀원 의장 이토 히로부미를 태운 특별 열차가 중국 장춘을 출발해 하얼빈역에 도착했다. 이토 일행이 러시아 군악대의 연주 속에 열병식을 마치고 사절단과 이동하는 도중 환영 인파 가운데 한 청년이 튀어나와 브라우닝 7연발 권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세 발은 이토의 가슴, 옆구리, 배에 명중했고 나머지는 하얼빈 총영사 가와카미 도시이코, 국내 대신 비서관 모리 다이지로, 만주 철도 주식회사 이사 다나카 세이타로를 마쳤다. 청년은 표적인 이토가 쓰러지는 것을 확인한 뒤 러시아어로 꼬레아 우라, 한국 만세라고 힘차게 외쳤다. 그의 이름은 안중근이었다. 안중근은 현장에서 순순히 러시아군에 체포됐다. 이토는 30분 만에 숨졌고 나머지는 중경상에 그쳤다. 일본이 을사조약에 따른 한국인 관할권을 내세워 신병 인도를 요구하자 러시아군은 1차 조사만 한 뒤 하얼빈 일본 총영사관으로 안중근 의사를 넘겼다. 중국 미순 감옥으로 옮겨져 재판을 받은 안중근은 이듬해 2월 14일 사형 선고를 받고 3월 26일 순국했다. 자, 이 역사적 사건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시간, 장소, 사건 등이 한마디로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잘 서술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보고 우리는 실제 안중근 선생님께서 하셨던 저격에 대한 의미를 충분하게 지금 저희 마음속에 재구성할 수 있을까요? 자, 아마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제 두 가지 대비되는 그림이 있죠.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익숙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모습일 겁니다. 특히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짧은 손도장 그림은 한일전 축구 경기 때나 이제 여러 그 스포츠 경기에서도 심심치 않게 등장하면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와 같은 신채호 선생님의 격언이 담긴 플랜카드와 함께 많이 등장하는 광고에서도 많이 등장하는 이미지라서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제가 캡처해온 이미지를 보시면 우선 컬러로 안중근 선생님의 얼굴을 저희들이 보는 것도 굉장히 낯설고 더군다나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보는 왼쪽 사진과 같은 결의에 찬 안중근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활짝 웃고 있는 티 없이 평안한 모습으로 웃고 있는 안중근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건 이제 실제 촬영본은 아니고 어떤 이제 네티즌 한 분께서 이제 이 사진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정을 해서 이렇게 웃는 사진을 만드셨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진은 미술, 일반 미술과는 달리 재현의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재현, 즉 사실 그대로를 나타내는 예술이라고 사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흑백 사진과 컬러 사진만 비교를 해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진조차도 한 인물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뽀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렌즈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혹은 그 인물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진을 바라보느냐,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도 특별히 제가 관심 있게 다루고 있는 종교의 역사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단편적이거나 절대적으로 하나의 객관적인 서술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사진의 예를 볼 수 있을 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서
여러 가지 안중근 의사 선생님에 대한 다른 관점의 서술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6학년 사회교과서에 실린 안중근 의사에 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안중근은 그 자리에서 러시아 측의 조사를 받은 후 일본 측에 넘겨져 리순 감옥에 갇혀 재판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안중근은 일제가 우리나라에 했던 만행과 자신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서 지키고자 한 평화에 대한 생각을 세계 여러 나라에 알렸다. 안중근이 옳은 일을 했음에도 사형을 당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한마디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숙제 같은 거죠. 자, 이 기록과 앞에 저희가 읽었던 기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교과서에서는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단순한 과거 행적을 시간, 공간, 배경 등 육하 원칙에 따라서 서술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 교과서, 초등학생이 보는 역사 교과서조차도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해석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결코 과거 사실을 그대로 재현해내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재현해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해석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학문이기에 어떠한 완전한 객관성, 누가 봐도 맞아, 그랬었지 라고 하는 내용을 추구하기보다는 올바른 최선의 해석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역사학의 조건이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역사와 해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역사는 필연적으로 해석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다면, 이번에는 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 분야인 종교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종교 역사라고 하면 기독교 역사, 불교 역사, 힌두교 역사처럼 어떤 특정 종교 안에서 일어난 과거 사건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흔히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방향의 종교 역사는 일반 역사와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기존에 연구하거나 혹은 알고 있던 역사적 진실들에 대해서 종교라는 요소를 고려했을 때 얼마나 다양한 해석들이 도출될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 종교 역사의 연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중근 의사가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일반 교과서에서는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교가 한 사람의 인생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부터 행동에 대한 윤리, 그리고 가치관까지 모든 것을 종교가 결정짓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중근 의사의 천주교라는 종교를 하나의 역사적 기준으로 추가한다면, 역사적 기준으로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삶을 해석할 때 추가한다면 전혀 다른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역사적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독교 전통에서는 살인죄는 10계명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중대한 죄 중의 하나였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도마라는 이름을 쓰는 안중근 의사에게는 이 이토를 저격하는 일이 아무리 대의에 맞고 아무리 조선의 독립을 위한 일이었지만 살인을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엄청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던 안중근 의사에게 이러한 카톨릭적인 신앙을 강요하던 신부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바로 빌렘 신부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안중근 의사가 이토를 저격한 뒤에 이 빌렘 신부가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교자인 너를 친애하는 고로 가령 대죄악을 범한 너라 할지라도 나는 너의 목숨을 끊을 때까지 이를 인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2는 너의 저반 흉행이야말로 전혀 오해에서 나온 것으로 그 범한 죄악은 천지가 다 용서하지 않을 바이므로 철두철미 너의 죄를 책하여 교회 회개하게 하는 데 있다. 이 빌렘 신부님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개신교에서 담임 목사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의사를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안중근 의사가 그래서 이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일을 하려고 할 때도 굉장히 말렸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은 분명히 살인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카톨릭 신부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빌렘 신부님은 안중근 의사에게 네가 한 행동은 절대 독립운동이 아니야. 살인이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야 돼. 안 그러면 천국에 못 가. 지옥 가. 라는 말을 이 감옥에 있는 안중근 의사 선생님에게 와서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한 내용이 있는데요. 신에 대해서는 모든 죄를 씻을 수 있었으나 이토를 오해하여 죽인 대죄는 처형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 자, 안중근에게 빌렘 신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과연 카톨릭 신자로서 평생을 살았던 안중근 의사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이제 당연히 이 옳은 일을 해서 이 나의 사랑하는 동포들을 해방시키려는 노력을 했는데 이게 살인죄라서 내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럼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지? 그럼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온당한 것인가?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다고 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의 자서전이나 여러 다른 기록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어떠한 역사 교과서에서도 일반적으로 이러한 종교의 문제는 배제를 하고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다시피 이것을 카톨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카톨릭 신자였다라는 안중근 선생님의 하나의 정체성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는 결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분명히 안중근 선생님께서도 고민을 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안중근 선생님은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라는 말을 죽기 직전에 남기심으로써 나중에 안중근 선생님께서는 나름대로 이러한 종교적인 신념, 살인은 절대 하지 말라와 독립을 위해서 이 일본의 이토를 저격하는 이 살인죄를 저지르는 이 두 가지를 나름대로 신학적으로 화해를 시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너무나도 길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안중근 선생님에게는 이러한 카톨릭으로서 신자로서 이토를 저격하는 일에 대해서 살인죄라는 그 부담을 강하게 갖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는 알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로 안중근 선생님께서 사용하셨던 그 총알이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의 충돌되는 해석, 역사학자들의 해석이 있는데요. 한쪽은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이토를 처단한 거다라고 해석하는 입장이 있고요. 또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이 십자가를 여기다 이런 식으로 홈을 파면 총알의 위력이 더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토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죽이기 위한 복수와 살이의 한마디로 기술이었다라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안중근 선생님에 대해서 종교적인 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분의 역사를 해석해 보면 단순하게 그냥 독립운동을 하신 분, 이토를 저격하고 그리고 멋있게 감옥에서 순국하신 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분에 대한 종교적인 신념과 그리고 고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해석의 중요성을 다루기 위해서 역사가들이 선택하는 몇 가지 방법들에 먼저 역사를 해석하는 방법의 첫 번째는 실증사관이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역사를 사실의 서술로서 강조하고 실제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합니다. 특별히 문헌적 증거 자료들, 아까 말씀드렸던 안중근 선생님이 직접 쓰신 일기나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만약에 제가 제 스스로를 평가한다면 좋게 평가할까요? 나쁘게 평가할까요? 아마 좋게 평가하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 쓰면 포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문헌 자체가 왜곡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약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관주의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주관주의 역사관은 그래서 이런 문헌 자료나 객관적인 옛날의 역사적 기록들을 믿기보다는 지금 이 시대에 이 역사적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입장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역사를 해석하는 역사가가 원하는 대로 역사를 써도 된다라는 입장이 바로 이 주관주의 역사관입니다. 콜링우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주관주의 역사관의 대표자였는데요.
역사는 역사가가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사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현한 것. 한마디로 역사가 마음대로 옛날 역사의 인물들을 해석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마르크스주의 역사관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르크스주의. 그래서 역사가 5단계에 의해서 발전해 나가고 역사에 처음이 있었으면 끝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에 따라서 역사가 흘러나간다라는 것의 틀에 맞춰서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중도주의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유명한 E.H. 카라고 하는 이제 역사가가 이제 도대체 이 역사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실증주의 사관과 주관주의 역사관을 절충해서 내놓은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What is history? Is that it is a continuous process of interaction between the historian and his fact, unending dialogue 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자, 직역해 보면은 역사란 무엇인가? 이것은 계속되는 상호작용의 연구다. 역사가와 그리고 실제 역사적 사실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역사가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하려는 것.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것이 역사다. 네,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여러분들 많이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네, 제가 오른쪽에 있는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라고 하는 여러분들도 이제 뭐 정치적인 것을 빼서 유시민이라고 하는 작가 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정치적인 것을 빼면 작가로서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분이 이러한 여러 가지 역사관을 통해서 본인이 깨달은 바를 나름대로 역사관들을 잘 쉽게 교양서적 수준에서 쓴 책이 바로 이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인데요. 혹시 이러한 역사관들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구체적으로 있을까 좀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이 책을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가서 역사 입문 시간에 제로 저 책을 사용했을 정도로 맨 처음에는 왜 교양서적을 여기서 읽지? 라고 했는데 그만큼 충분히 잘 역사학자들의 그 역사 방법론들을 다룬 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잠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전통적인 역사관들이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이 하나 발견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역사학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해석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그게 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계 기독교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입니다. 보여드리는 막대 그래프는 제가 직접 퓨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통계단체가 내놓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제가 직접 이제 아는 선배님과 함께 시각화한 자료인데요. 보시면 1910년에 기독교의 인구는 80%는 지구의 북쪽, 한마디로 유럽, 미국, 캐나다에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100년 만에 이제 2010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서양의 기독교 국가는 더 이상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기도 부끄러울 만큼 절반도 안 되는 인구만이 기독교를 믿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 그거를 이제 좀 더 수치화한 건데요. 대륙별로 보면 이제 유럽, 미국, 북미 합쳐서 5억 정도, 네, 한 7억, 1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있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에는 대략 12억, 13억 정도의 인구가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변화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기독교 국가는 어디냐 하면 지금도 유럽, 미국, 캐나다를 우리가 떠올리지만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다수인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유럽, 미국 기독교가 아니라 한국, 중국, 멕시코와 같은 나라들이 이제는 한마디로 기독교 국가라고 불리기에 오히려 더 합당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세계 기독교 현상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의 기존 역사를 따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기독교의 기존 역사라고 하면 어떤 식이었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에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죠. 유럽에서 건너온 이주자들이 미국에 오면서 이제 기독교를 복음화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파송된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고 끝나야 되는데 미국과 유럽의 기독교인들이 확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전 세계 복음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불가능해졌죠. 다시 유럽이랑 미국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되고 한국 사람들이 유럽에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이렇게 확장적으로
이 나라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커져서 해서 결국엔 다시 돌아온다와 같은 역사적 서술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현상을 이제 포착하신 분이 여기 나와 계신 이 두 분의 대표적인 교수입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앤드류 월즈라고 하시는 분이고 오른쪽에 계신 라민사네 교수님이라고 하신 분인데요.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고 계시는 안신 교수님의 두 스승 교수님이십니다. 안신 교수님께서 예일에서 공부하실 때는 라민사네 교수님, 그 다음에 에든버러에서 공부하셨을 때는 아마 앤드류 월즈 교수님과 아마 공부를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앤드류 월즈 교수님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비서구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의 기독교 말고 나머지 지역의 기독교를 한번 연구해보자 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기원 자체도 유럽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이 다 아프리카 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독교는 서구의 종교고 유럽의 종교인데 사실상 예수님 자체도 팔레스틴, 지금의 중동 지역 분이셨죠. 한마디로 아시아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독교의 기원 자체도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분이었고요. 라민사네 교수님은 이제 아프리카 출신 기독교 학자로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가르쳤던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도 기존의 직선적, 서구 중심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던 기독교 역사를 다시 재구성하시면서 이제 특히나 아프리카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의 부흥 운동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슬람과 과연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었는가? 왜 이슬람은 그렇게 많은 군대와 물자와 그리고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를 한마디로 이슬람화 시키지 못했고 오히려 기독교가 유럽에 한마디로 아프리카를 식민 지배했던 식민 지배자들의 종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프리카는 기독교화가 되었을까라는 내용을 다룬 분이 바로 이 라민사네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가장 큰 공로는 서구 중심의 그런 기독교 역사를 틀어서 이제 유럽과 비서구권, 특히나 이제 한국도 이제 세계 기독교학의 이제 하나의 좋은 모델 국가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나라의 기독교의 모습을 다루게 됐다라는 것이 이 두 분이 처음으로 열어준 이제 학계의 공로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종교 역사 연구가 과연 이렇게 세계 기독교의 시대를 맞아서 바뀌었는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을까? 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각 이제 사례마다 이제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들은 제가 이제 연구를 한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를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연구를 소개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언더우드는 왜 교육 선교를 하였을까요? 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왜 굳이 교육 선교를 했을까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본인이 쓴 기록에 따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고아원의 아이들, 초등학교의 아이들, 중학교의 아이들이 더 이상 이제 졸업하고 나면 기독교 미션 스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만들어서 이제 졸업을 시키면 중학교는 다시 예를 들어서 학당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 당시 조선시대니까 서원을 가게 되고 아니면 일제가 세운 학교를 가게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이 아이들을 잘 신앙교육을 시켜놨는데 기독교인으로 잘 만들어놨는데 세속의 물결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한마디로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미션 스쿨이 아니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감리교 선교사들을 보면은 이 교육 선교를 굉장히 이제 하나님의 하나의 선교 방식으로 여긴다. 그래서 학교도 많이 세우고 여러분들이 지금 재학 중이신 배제 학당도 이제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주축으로 많이 세우셨죠. 미국에서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1위부터 한 50위까지의 학교 중에 감리교가 세운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개, 30개가 되는데요. 장로교가 세운 학교는 프린스턴 신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하나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감리교는 초기부터 이제 교육 선교를 굉장히 중시한 반면에 언더 선교사님이 몸담았던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 교회를 세우는 일만이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어서 이 교육 선교를 잘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 보셨을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조선인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뭐 병원을 세우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선교가 분명히 맞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리교 선교사들처럼 우리도 학교를 세우자. 그래서 이런 경쟁 의식에 의해서 교육 선교를 했다라는 것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뭐 일기나 그런 기록들에 따르면 한 가지 가능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첫 번째랑 또 비슷한데요. 이제 고졸까지 하고 나서 또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션 스쿨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대학 기관을 만들어야 된다 해서 이제 나중에 그 연희 종합대학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사학자들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교육 선교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독립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적 방식이었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민경배 교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한마디로 그때 당시에 직접적으로 미국인 선교사가 독립운동을 막 이제 강하게 지원을 하면 일본 정부에서 추방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기독교 교육기관을 만들어서 교육기관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든 자유자잖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인이 세우는 기독교 기관이면 더 자유롭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자신이 비록 직접적으로 조선의 해방을 위해서 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대학을 설립해서 이 조선인 지도자들, 조선인 민족 지도자들을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지원하자.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학교를 세웠다라고 해석하는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선교가 아니라 새로운 선교 방식으로 조선인들의 삶 자체를 바꾸는 게 하나님의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했다. 노력으로서 이 교육 선교라는 것을 시작했다라는 또한 해석이 있습니다. 반면에 탈식민 사학자들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이제 1990년대 이후로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외세, 한마디로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다 뭔가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로 선교사도 그냥 온 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어떤 한마디로 커넥션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그분들의 의견을 요약을 하면 교육 선교는 온건한 형태의 서구의 제국주의화다. 자, 우리가 지금 사실상 한국 전통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사서삼경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국의 종교, 뭐 한국의 문화라는 거 우리가 필수 과목으로 아예 배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 한국인이 잘 모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한마디로 이러한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연세대학교, 대제대학교와 같은 데서부터 우리가 서서히 우리의 문화를 잃고 우리의 교육 방식을 잃고 한마디로 서구화 돼버렸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게 바로 이 탈식민 사학자분들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절대 좋게 바라보지 않겠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교육 선교를. 두 번째 사례입니다. 윤치호는 친일파인가 독립운동가인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안신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전문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더 이제 안신 교수님께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윤치호는 과연 친일파인가 독립운동가인가? 라는 것이 사실 지금도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윤치호 선생님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첫 번째 1호 이제 유학생이었습니다. 미국에 유학했던 1호 유학생이었는데요. 그분이 공부하셨던 학교가 바로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밴더빌트 대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윤치호 선생님에게 관심이 가서 이 부분을 연구하게 됐는데 이 밴더빌트에서 그냥 미국인, 백인 학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 미국에 온 밴더빌트에 온 유학생들을 아무래도 관심이 가겠죠. 자기네 학교의 뿌리니까. 유학생들을 찾다가 어떤 미국인 그냥 백인 학생이 쓴 논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상도 받고 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뭐였냐면 대표적으로 그냥 윤치호는 여기 밴더빌트에 왔을 때부터 친일파였다. 얘는 처음부터 친일파였고 그냥 한마디로 싹이 노란 친구였다. 그래서 밴더빌트에서도 어떻게 하면 일본이랑 내가 어떤 커넥션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친일파로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조선에 돌아가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라고 주장을 하는 아티클이 이제 그 논문이 굉장히 여기서 상도 받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치호 선생님에 대해서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긍정적 평가를 보시면 뭐 민경배 선생님, 이덕주 선생님들 의 이제 평가만 봐도 윤치호 선생님이 여러분들 대표적인 게 애국자 작사가입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걸 쓰신 분이 윤치호 선생님이거든요. 그리고 독립신문이나 여러 가지 독립기관을 굉장히 오랫동안 후원했다는 기록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3년 전쯤에 이제 친일파로서 전향해서 완전히 친일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이분을 독립운동가로 봐야 되냐, 친일파로 봐야 되느냐가 사실 역사학에서 계속해서 논쟁거리인데요. 긍정적인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전반기에 이분이 하셨던 독립운동에 초점을 맞추고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제 박노자라는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유명한 이제 뭐 팟캐스트 이런 데도 많이 나오시죠. 진보 뭐 지식인 중에 한 분인데 외국인이시죠. 100년 전 미국인이 되기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다 결국 비참하게 무너진 조선의 천재. 그러니까 이분이 바라보는 이 그룹의 부정적 평가를 하는 분들이 바라보는 윤치호 선생님은 친일파, 친미파 뭐든지 힘이 있는 곳에 붙으려고 하다가 실패한 천재다 정도로 윤치호 선생은 굉장히 격하시킵니다. 자,
그래서 윤치호 선생님은 그러면 친일파인가요? 독립운동가인가요? 네, 중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간 새로운 해석이 뭐냐면 이제 안신 교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우리가 맨날 친일파냐 독립운동가냐 이 프레임으로만 가지고 이 윤치호 선생님을 평가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인으로서의 과연 윤치호 선생님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자.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안중근 선생님의 그 사례처럼 이분이 기독교인으로서 첫 번째 남감리교 신자였거든요. 과연 이분이 그러면 감리교 신자로서 과연 진짜로 친일파로서 조선은 빨리 일본에 속국이 돼야 돼라는 생각을 가졌을까?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과연 이분은 그럼 신앙인으로서 왜 그럼 친일하게 됐을까? 왜 독립운동은 또 오랫동안 하셨을까? 라는 것들을 함께 살펴본 내용이 그 연구가 바로 안신 선생님께서 쓰셨던 박사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면 안신 교수님께 윤치호 선생님에 대해서는 더 많이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이제 제가 가장 최근에 했던 연구인데요.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세계 기독교에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기독교가 세계로 퍼지면서 다른 종교와 만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이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불교와의 관계겠죠. 한국에서는 기독교만큼 불교인들이 많았으니까요. 근데 동아시아의 불교를 제가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일본 불경, 일본의 이제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이제 사진이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일본 그 발음으로는 다이쇼 신슈 다이조큐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정 신수 대장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성경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책도 아니고 네스토리안 경교라고 하는 8세기에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찍힌 그래서 중국 쪽으로 갔다라고 알려진 그 경교 사람들의 성경책이 여기 보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대정신수 대장경이 지금 이제 현대에서는 불교를 공부하는 동아시아의 불교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표준 같은 성서 같은 거거든요. 팔만대장경은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긴 하지만 이 팔만대장경을 그대로 베껴다가 거기다가 추가하고 교정하고 편집을 한 게 바로 대정신수 대장경입니다. 한마디로 팔만대장경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 지금 대정신수 대장경을 사용하는데요. 팔만대장경에는 그런 기독교 성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해 보셨을 때 과연 기독교 성경에 불경이 들어있으면 어떤 느낌일까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러니까 불경의 표준이라고 하는 그 책에 성경에 한마디로 갑자기 불경이 들어있는 거고 불경에 성경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너무 신기해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하나하나 이제 들어가 봤는데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식민 통치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뭐였냐면 이 일본 제국주의의 최종적인 꿈은 한국만 식민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일본 발 아래 두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목표는 이 일본은 불교가 거의 국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천황폐하에 대한 그 신도이즘, 그러니까 신도 숭배와 불교가 함께 합쳐져 있는데 한마디로 이 불경 안에 성경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힌두교 경전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세계적인 종교들의 경전을 집어넣음으로써 뭐였냐면 결국에 이 모든 경전은 다 불경 안에 있으니 이 모든 신도들아 천황을 경배해라 라는 게 이 성경을 집어넣은 이유였더라고요. 그걸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여러 가지 문헌적 자료들 그리고 이 대장경을 편찬했던 유명한 다카쿠시 준지로라고 하는 메인 이제 편집자가 이 대동아 공영권 그다음에 식민 통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상적 뒷받침을 했던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볼 때 충분히 이 신수 대장경에 들어있는 성경은 순수한 목적으로 성경을 집어넣은 게 아니라 그러한 제국주의의 야망의 하나의 표식으로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었구나를 제가 밝혀내서 하나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40분의 강의 50분을 넘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둘러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사실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너무 사실에 집착해도 안 되고 너무 또 주관주의, 해석에 빠져도 안 됩니다. 역사 연구를 여러분들이 혹시나 나중에 관심 있어서 내가 역사가가 되고 싶다 아니면 기독교 역사가가 되고 싶다 종교 역사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사실과 해석 두 가지를 밸런스 균형 있게 맞추려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계 기독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세계 기독교 시대에 맞는 역사 방법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서술해 드렸던 그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셔서 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앤드류 월즈 교수님이나 라밍산의 교수님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더 이상 기독교는 서구 중심의 종교가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처음부터도 서구 중심의 종교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를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이 세계 기독교 시대에 중요한 일인지 등에 대한 여러분들이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계 기독교 시대에 맞는 역사 연구를 하려면 여러 가지 인접 학문가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방법론들이 도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혹시 뭐 제가 안신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복지신학과의 학생분들이 이 종교개론을 많이 들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지와 신학, 복지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학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적인 학문이잖아요. 신학은 인문학적 학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융합적인 방법론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굉장히 선도적인 교육 방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사회학 그리고 탈식민이론, 비교 종교학 등 여러 가지 학문을 통해서 이 기독교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이 요즘 시대에 요구하는 역사가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방법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의가 좀 길어져서 여러분들께서 좀 지루하셨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께서 보고서 쓰시는 거에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한테 이제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당연히 드리기로 안신 교수님과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신 교수님 통해서 제 연락처 이메일을 받으시면 뭐 유학 관련해서도 제가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유학을 지금 나와 있는 현재 유학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록 신학밖에 공부를 못해서 사회복지학이나 이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혹시 그쪽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아내가 이제 마침 신학하고 사회복지학을 전공을 2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교육학을 석사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제가 저희 아내를 연결해드려서 혹시 도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비대면 강의고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참 송구스럽고요.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얼굴 뵙고 우리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종교개론 나머지 이제 학기도 잘 풍성하게 재밌게 여러 가지 배워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